오늘도 거의 모든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참사 보도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규직은 많이 줄고 비정규직가 인원만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가 아주 일면을 거의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시행을 하면 좀 제가 격한 표현으로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온다 이러면서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되게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일본의 한 20, 30년 아니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베네수엘라가 아니면 이런 정도로 중진국 함정에 푹 빠져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행사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전이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상당히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962년에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후로 물가가 마이너스를 가는 첫 해가 금년이 됐습니다. 보시면 금년에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죠. 계속 우리나라는 어떤 걱정을 하고 살았냐면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살아서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그래서 툭하면 생활물가 잡는다 그러고, 뭐 그 물가를 시장 원리에서 안 잡히니까 막 검찰까지 동원해서 사재기 단속하겠다 그러고 이랬던 나라인데, 갑자기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서 걱정을 하는 정말 겪어보지 못한 나라에 겪어보지 못한 경제가 닥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상품에 대해서만 그런 건데, 소위 GDP 물가 지수 또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르는 것도, 이거는 정부, 기업, 가게가 사는 모든 물가를 계산하는 건데, 보시면 2019년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걱정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으로 갈 위험이 지금 계속 2016년서부터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물가가 싸냐? 정부 쪽에서는 이제 금년에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진 일부 품목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거죠. 국민들이 아예 소비를 안 하게 되면 팔 데가 없으니까 기업들은 점점 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비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집에 벌어 들여온, 가게가 벌어 들어온 중에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를 몇 퍼센트를 하느냐, 내가 쓸 수 있는 돈 중에 몇 퍼센트 쓰냐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 가처분 대비 소비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돈을 덜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왼쪽 편에 보시면 저게 우리나라의 분기별 가계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지금 집권한 지 9분기인데 9분기 중에 7분기가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전만 해도 청와대에서 소득도 올라갔다, 뭐 좋아졌다 막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명목소득이고, 실제는 정부가 뭘 이것저것 많이 하려면 다시 돈을 뺏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의료보험 확대해서 좋다 그러면 의료보험비 덜 드는 것 같지만 의료보험비를 올리니까 다시 또 내놔야 돼서, 그 정부가 가져가는 돈 다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가처분 소득이 지금 어느 정부도 전체 집권 내내 집권 중에 대부분의 기간에 가처분 소득을 마이너스로 돌린 정부는 이번 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그 돈에 또 소비 비중마저 줄어들으니까 소비 부진이 디플레이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거시경제적으로 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경제과정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간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는 걱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일본의 그 저성장, 그 다음에 저금리, 저고용의 축소지향형 경제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 이미 들어갔는데 뭘 들어갈 걸 걱정하냐 이런 겁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 가격을 받느냐.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보다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비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신 팔다가 반도체 팔면 훨씬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리고 남이 준 봉제 만들다가 내가 패션을 내놔가지고 브랜드로 팔면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옷까지 만들다 컴퓨터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보시면 2010년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지금 전향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보다 싸게 팔거나 새로운 산업구조 개혁을 못해서 더 좋고 비싼 물건을 못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서부터 지금 계속 곤두박을 쳐가지고 2016년까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팔고 있어다가 2017년에 수출이 잘 되니까 조금 반등됐었는데 다시 2019년서부터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수준이 언제 수준이냐면 2011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도 그전 2011년의 가격 수준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정도로 우리 사회가 정체되어 있고요. 이 소비자의 소비 일반 이마트 이런 데서 물건을 사는 게 얼마나 되냐 보면 거기도 지금 이제 상당히 소비가 부진하고 마이너스가 자꾸 나타나는 그런 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2018년 2분기부터 거의 지금 7분기째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고용이 줄어드는 거죠. 투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산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 문정부를 지지하는 연령대가 30, 40대가 가장 강합니다.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40대가 되면 사실은 보수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진보적.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40대가 사회 진출할 때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멀쩡하던 집안이 망하고 자기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회사들은 다 채용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이 다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우리 40대는 지금 IMF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대는 60년대서부터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고도 성장한 우리 사회의 성취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높은 반면에 IMF 이후의 세대들은 그 IMF의 트라우마로부터 사회는 불안하고 사회는 잘못돼 있고 이것들은 기득권 재벌들의 독과점에 의해서 이루어진 형성이라고 하는 사회 정서가 크게 다르다. 이들이 우리 과거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는 거는 헬조선이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되게 많고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으면 분노를 표출하고 댓글로 사람들에 대해서 막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분노의 세대가 상당히 40대면 중년이고 철이 들고 그럴 세대인데 우리 사회는 그 30, 40대가 그런 정서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그 고용 참사에 대한 이야기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니지만 크게 났지만 앞으로 한 2년 이내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침체, 경기 침체, 리세션으로 가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경제에 영향을 받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이게 경제 성장률을 막 부풀렸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6%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이 우리나라 제일 교역국이고, 그 경상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교역 대상국이 중국인데, 중국이 경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휴대폰과 같은 고가 내구재 상품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들 사고 자동차 들 살면 대만 우리나라한테 이제 타격이 크고요. 유럽의 제일 큰 경제였던 독일이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지금 소비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급격히 지금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결하지 못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두 개가 상당히 축소 내리막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의 재무성 국채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 국채의 수익률보다 떨어지면 이게 이제 수익률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60년 동안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9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9번 그런 수익률 역전이 일어났는데 7번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9분의 7 확률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2020년 또는 21년 상반기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나쁜 데다가 경제에 대해서 워낙 무지한 정권이 지금 정부 정책을 잘못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은 소식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한테 저는 경기 불황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운이 좋게 미국에서 경영대 교수를 8년 좀 넘게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젊은이들이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걸 야단치는 글을 써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이 지옥이면 그럼 밖에 나가봐라.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게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벌의 독과점만 개혁을 하면 사회가 풍요롭고 평등하고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일부 우파들은 그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데 강성 민노총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벌도 없고 강성 노조도 없다는 일본은 왜 지난 30년간 그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았을까요? 그 다음에 왜 미국에서는 그렇게 과거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 것 같지도 않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거기는 또 왜 이렇게 진영 논리에서 싸우고 있고 프랑스는 왜 노란조끼 데모를 하면서 개선문에다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마크롱 대통령 같은 완전 정치 신인이 지배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다 외면받는 그런 시대가 됐냐. 그래서 어느 사회 어떤 국가든 선진국은 지금 다 어렵고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뭔가는 우리 내부의 작은 모순 말고 더 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2016년에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Poorer than their parents. 2차 대전 이후로 최초로 선진국들이 아버지보다 가난한 자식들을 기르고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끼어 있어서 그렇지만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지금 서구의 전부 선진국을 보면 국가의 GDP가 올라간 것만큼 가계 소득이 못 올라간 집들이 한 70%가 된다는 거죠. 국가 경제는 지표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데 가계 소득은 올라가지 못하는 가계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가계 소득이 처지니까 다들 불만이 많고 이제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사회학 교수들이 쓴 책이 그 어떤 때보다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이 가장 분노가 넘치는 세상이다. Age of Ang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분노가 넘치던 시대가 쭉 있었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학자가 보는 관찰은 저는 우리나라도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위 을들의 반란, 소위 희생양을 자처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문화가 지배했었냐면 프론티어 시절에는 갈등이 있으면 총으로 서로 결투를 했죠. 그래서 이게 명예의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 내 명예를 훼손하면 내가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을 가르는 그런 명예의 문화에서 그러다가 갈등은 법을 통해서만 하고 개인들은 그 갈등을 직접 일으키지 않는 소위 디그니티, 품위의 문화로 바뀌었고 공중도덕을 강조했고 남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지는 거고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약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SNS에다가 저 갑질을 당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동조자를 규합을 해가지고 그 동조자들이 을들이 갑을 공격하는 시대로 그래서 희생양을 자처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한진 해운의 한진그룹의 최고위원자의 가족들이 좀 부적절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 부적절한 다른 사람들이 녹취를 하고 비디오를 찍어서 인터넷에 퍼뜨리고 그러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서 다 한 집안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사회가 되죠. 무슨 우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님한테 막말했다 그러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풀이고 나면 사장님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90도 엎드리면서 사죄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그런 개인적인 갈등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사회, 갑과 을의 대결이 되면 정치가 꼭 개입을 해서 을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더 많으니까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희생양의 문화는 어떤 거로 가냐면 결국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이나 정치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거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잘못됐고 갑들이 나를 착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빅틈후드 컬처가 지금 미국을 구상을 해서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결과를 수용하는 게 자유주의고 시장경제인데 이게 사회 시스템이 잘못해서 사회가 다 보상을 해야 되고 사회가 안전망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이 다 희생양을 자처하는 문화고 우리는 상당히 미국보다도 훨씬 정도가 심한 정도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종 우리는 어떤 문제에 거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거에 대해서 막 주목을 하는 경우에 방안에 이제 코끼리를 외면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죠. 이 거대한 코끼리가 존재하는데 아무도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심이 뚝따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경제가 왜 나쁠까? 세상의 선진국들이 왜 어려울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의 속도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의 거대한 변화가 전 세계 선진국을 다 덮치고 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큰 변화들이 동시에 다 덮쳐본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업이 글로벌하고 있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하고 가족이 계속 핵분화하기 때문에 가족 구조하고 인구 구조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했듯이 거대한 기술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지금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회도 아니고 공장에서 제조를 잘해서 먹고 사는 사회도 잘 아닙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을 혁신할 수 있을 때만 먹고 사니까 경제적 기회가 다 대도시에 있으니까 다 대도시에서 몰려서 살아야 되는 대도시 집중화 현상. 이 4가지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동시에 닥쳐본 적이 없는 것들이 우리의 큰 변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보시면 세계 이게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세계 전체의 GDP입니다. 그 GDP인데요. 보시면 자 중간에 한 번씩 전체 세계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옆으로 몇 년간 정체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첫 번째 정체 때가 언제냐면 선진국이 좀 잘 먹고 살만 하니까 노조들이 막 써가지고 나라 경제를 다 말아먹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미국에서는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대처가 나와서 자유주의를 다시 확대했던 그때가 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까지 보시면 그게 신자유주의로 전향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하나의 패러다임이 체제가 바뀌니까 그 당시에 좀 정책을 했었고요. 2000년 전후에서는 이 닷컴 시절에 인터넷이 나오면서 오프라인에 있었던 회사들이 망하고 새로운 구글이니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니 이런 회사가 나오면서 체제 전환이 일어났던 닷컴의 전환이 시던 때도 몇 년간의 정체가 있었고요. 지금도 2010년서부터 한 10년째 전체 세계 경제를 보면 성장이 멈춰 있는 때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기도 하고 위협을 맞기도 하고 있어서 지금이 그런 전환기적인 경제라고 하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이번 정부가 소득 격차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를 확대하면서도 자기들은 소득 격차를 줄여준다고 포용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왜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의 논문들이 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문들을 쭉 읽어보고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는 선진국이 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제조업이 월급을 잘 주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들, 배운 거 없는데 제조업에서 있었던 분들이 회사가 없어지고 나면 다 자영업자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소득 격차가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가 역량에 비해서 제조업을 너무 잘하는 나라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출의 제조업 순위가 6위입니다. 6위.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우리가 워낙 뭐 순위도 안 들어가는 나라고 경제 규모가 한 12 정도 되는데 제조업의 수출 규모는 6위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고요. 보시면 2005년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이 12위였다가 2009년, 10년 이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7위로 올라갔고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는 우리가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다음에 한국으로 지금 순위가 2015년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저 위에 파란색이 지금 1990년서부터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제조업 비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만 해도 전체 일자리 중에 한 40%가 제조업 일자리였는데 지금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가 미국인데요.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그래도 미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일자리의 제조업 일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선진국 중에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 문제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돼서 제조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제조업 일자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1995년을 일로 보고 나면 그 밑으로 갈수록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줄죠. 그래서 1995년에 비해서 영국은 지금 40%가 줄어 있고 일본이 25% 줄어 있고 2016년 기준입니다. 프랑스가 25% 가까이 줄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20%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별 내용도 없이 그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가가지고 뭐 수소차 비전 발표하고 비메모리체 발표하고 엊그제는 또 뭐 하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제조업에 다니면서 그 백날 해봐야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조업 르네상스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20% 일자리가 뭐 25%가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10% 부근의 일자리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때부터 줄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지기 때문에 싼 인건비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하나 원인이고, 하나는 기업들이 고도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면 자동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해외 유출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데 1995년에는 이 꺾이는 점이 어디였냐면 12,400불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피크를 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한 97년 8년인데 그때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게 12,400불에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맥킨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5,500불에서 꺾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갑자기 그 저성장 기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10,000불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옆에 베트남이 3,800불 국가인데 너무 싸게 일을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했던 공장들이 다 베트남으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해나 북경이나 신천에서 뭐 알리바바나 인공지능 만들고 드론 만들고 전기차 만드는 직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공장들이 가가지고 싼 물건 만들어주고 그러던 사람들, 그런 공장들은 이미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하고 시작해서 이 중국의 그 많은 가난한 중부와 서부에 있는 농민들이 이 동부의 경제 특구로 와가지고 공원으로 일하면서도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들이 지금 실직 상태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많아지는데 서비스업의 특징이 뭐냐면 임금 격차가 학력별로 크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 중에 사자 들어가는 거 하는 자제분들이 있으면 자랑 많이 하실 거예요. 의사, 변호사, 변리사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에리트들만이 그 직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몸을 때워서 하는 서비스업들은 이제 식당의 종업원들이라든지 경비원이라고 이런 분들인데 그간에는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월등히 커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커지면 그 사회에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의 무슨 약탈도 아니고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비중이 고용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게 선진국에서 고용 비중 소득 격차 늘어나는 거의 70%가 다 이거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좌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964년에 급여에 비해서 임금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가고 있나 학력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맨 밑에가 고졸 이하고 빨간색이 고졸이고 녹색이 전문대졸이고 노란색이 대졸이고 맨 위가 대학원생 이상인데 보시면 그 대학원생 이상은 급여가 쫙 올라가는데 고졸 미만은 64년에 만든 급여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딱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이게 격차가 확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레이건 대처가 그 신자유주의를 할 때인데 이걸 가지고 그 신자유주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신자유주의를 해가지고 임금 격차가 소득 격차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서 그 신자유주의 그러면 나쁜 것처럼 자유를 확대한 게 나쁜 것처럼 좌파들이 공격했던 것들은 사실은 문제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만 있으면 뭐 미국식 모델을 따로 해가지고 양극화가 됐다는 등 또는 우파 정권 보수 정권 하에서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니 이런 아주 데이터에 맞지 않는 가짜 뉴스를 그냥 아무 때나 남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비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되게 경이적인 이유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도 그 소득 격차가 쭉 줄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소득 격차를 재는 지니 계수인데요. 그거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갑자기 91년까지 쭉 줄어오던 게 92년서부터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확대된 거는 YS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DJ 노무현 정부까지 올라갔고 사실은 MB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격차를 줄여왔습니다. 올라갔던 거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보수 정권 하에서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든지 소득 격차 확대했다는 건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거짓말인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써주는 대로 읽는 건지는 전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우리 사이에 퍼져 있는 아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IMF 때 외환위기 때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92년서부터 97년 사이에 이미 확대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사회의 경제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냥 지난해하고 똑같으면 이런 소득 격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가를 보면 이건 이제 KDI 스쿨의 유니스 교수가 만든 연구에서 본 그래프인데 놀랍게도 보시면 그 92년에서 97년 단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있던 섬유, 가죽, 신발 등의 봉제 공장 이런 회사의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한 40%가 고용이 줄어버립니다. 그 농업에서도 고용이 한 40%가 단 5년 사이에요. 이게 다 어디로 간 건가요? 92년에서 97년 이때 중국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찾아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발 만들고 봉제 공장 만들고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도시가 대구하고 부산입니다. 저임금 우리나라에서 신발 공장 많고 봉제 공장 많고 섬유 공장 많은데 여기에 종사하던 분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봉제 공장, 신발 공장, 가발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 농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살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으로 하면서 직원들이 들어간 게 아니죠. 회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간 겁니다. 뭐냐면 자영업 또는 자영업의 종사자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5년 사이에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고용이 50%에서 70%가 늘어납니다. 단 5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업의 저임금 제조업에 종사하던 종업원이 다 자영업 영업 섹터로 자영업 산업 섹터로 옮겨가면서 그러면 식당의 종업원이 그 신발 공장에 월급 딱딱 받는 제조업에서 직원보다 훨씬 덜 받죠. 덜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영향이죠.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운 건 뭡니까? 이때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했던 제조업이 중국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먹여서 살렸던 거대한 자본 집약 산업도 중국한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죠. 조선업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을 해고를
했고 앞으로도 더 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동차 어려워지고 있고요. LCD 같은 전자산업에 아주 하이엔드 아니고 밑에 있는 것들 지금 다 위협받고 있고, 금호 타이어 중국한테 팔려서 타이어 산업도 지금 위협받고 있고, 뭐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이 중공업 쪽마저도 중국한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 모든 비교 잣대를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던 90년대, 80년대하고 자꾸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90년대하고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청색 그래프가 뭐냐면 선진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전 세계 부의 생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고, 빨간색이 개도국 비중입니다. 보시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이 전체 부의 65% 생산하고 개도국이 35% 생산했습니다. 근데 90년에 쫙 점프를 뛰죠. 저게 중국이 제대로 이제 세계 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등소평이 개형 개발을 주장한 게 78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경제 개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공장이 생기지 않죠. 고속도로도 놔야 되고, 항만도 설치해야 되고, 법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넣을 때 이해했던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부터 만드냐고 뭐 이런 소리 했고, 그때 다 들어놓았던 사람이 YS고 DJ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인프라부터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제 개발을 할 수 있고, 공장이 오고, 항만이 있어야 뭐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든 경제 개발을 선언하고 나서 제대로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이모이 그 베트남이 선언하고도 요새 베트남을 많이 가는 게, 그러고 한 10년 되니까 이제 가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전력도 제대로 공급되고, 수도도 공급되고, 고속도로 놔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이제 그 중국이 들어오고 나면서 인도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들어오고, 베트남 들어오고, 이게 돼서 개도국이 점점 커지니까 지금은 딱 90년에 비해서 30년 후에 정반대가 돼 있습니다. 개도국이 전체 부의 60%를 생산하고 선진국이 40%를 생산하는 세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던, 경제개발에 성공했던 그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10개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전 세계 공산품의 42%를 한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고, 일본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대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건을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후에 우리보다 인구가 20배는 더 많은 중국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경쟁이 커진 겁니까? 그리고 인도도 만들고, 그리고 냉전 시대는 공산국가는 다 소련 중심으로 움직였고, 서방국가는 미국 중심으로 옮겼는데, 이젠 다 공산국가 없이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인구 거대의 개도국들이 들어오면서 세상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인구 크기로 나라를 만든 건데요. 우리나라는 요게 우리나라 인구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 인구하고 중국하고 인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베트남을 생각하고 인도네시아 생각하고 러시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청년들 월급 300만 원 주고 이런 거 아주 우스운 저임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독일 옆에 그 동부 유럽 국가들 가면 영어하고 독일어 하는 그 헝가리, 뭐 체코 이런데 대졸 여사원 월급이 80만 원이거든요. 시장 옆에. 그런 인력들이 뭐 한국의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투자만 해주세요. 그리고 대환영인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의 경제학자 리차드 프리만이 2000에서 2005년 사이에 세계 노동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뭐냐면 그 이전에 다국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15억 명이었는데 이제 30억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해가지고 월급 다 많이 주자. 좋죠. 근데 문제는 밖에
싼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노동력이 많은데 안에서 너무 비싸게 인건비를 올려놓으면 기업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싼 데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욕심내면 일자리 줄어드는 건데, 개방 경제의 변화를 무시한 게 이제 이번 소주성이 나타났던 이다. 그래서 우리는 90년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다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툭하면 옛날에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90년대 고도 성장할 때 좋았다.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헬조선이라고 징징대지 마라 그랬더니 저 한양대에 있는 무슨 법대 교수님이 요즘 애들 불쌍하지도 않냐. 뭘 불쌍합니까? 저는 제가 자랐던 시절이 훨씬 더 불쌍해 보이는데. 근데 그러면서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에 그 양반하고 저는 좋았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졸 비중이 4%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도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 집에 가서 있고 경제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2%가 대졸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면 지금도 일자리 안 부족합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격하게 지금 대졸 비중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전 인구의 30%가 대졸인 사회가 됐습니다. 경제개발 초기에 1970년에 우리나라의 대졸 비중이 1.8%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사회적 지도자이고 지식인이었죠. 근데 그래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하고 노조가 방해를 해서 거의 이루어진 게 없는데, 그때 뭘 했냐면 기업의 장년들의 정년퇴임을 55세, 58세가 관행이었는데 60세로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55세 회사 그만둘 거로 알고 있었던 아버지들이 지금 60세까지 회사 생활을 계속하게 해서 5년 더 다니게 됐죠. 5년 더 다니게 되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일한 직원이 있는데 신입사원을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본격 시작한 2016년서부터 보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뜻을 가지고 선심 공약을 하고 나면 아버지들 보고 자식의 일자리를 뺏으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제 나이 때인데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60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거든요. 근데 여기를 5년 더 일하게 해놓으니 밑에 인구가 적은 20대가 들어갈 구멍이 훨씬 적어진 거죠. 이런 인구 변화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이런 무리한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부하고 정치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데 20년 이상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을 늘리는데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40%를 2년 사이에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8%에서 10%에서 올려왔는데, 유럽처럼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20년 동안 올리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20% 올린다. 그건 말이 돼요. 왜? 그거 사이에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물가 성장이나 임금 인상률이나 노동 생산성의 3배 이상을 20년 이상 동안 올려놓고, 그러고 2년 사이에 40%를 올리는 무모한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무모한 경제정책에서 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그래프는 사실은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몇 년 전 그래프이긴 한데요. 연령별로 OECD 국가들의 자살률입니다. 근데 이 위에 치솟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이때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였고, 최근에 동부 유럽에 있던 라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는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OECD 2위가 됐는데요. 보시면 얼마 전에도 젊은 여성 연예인이 자살을 해서 뉴스에 크게 났는데,
이쁘고 젊은 여성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 거 아닌가 보시면 연령별로 보면요 55세까지는 다른 OECD 국가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55세부터 늘어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 55세가 집에 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75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저 압도적으로 많은 것 중에 할아버지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5배 이상을 할머니보다 많은 자살을 감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 75세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 75세들은 농경 시대에 태어나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업화 시대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라가 산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농사 짓고 일용직으로 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당연히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 하나만 잘 나누면 괜찮은 줄 알고 잘 살았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아들이 자기를 모시지 않는 세대거든요. 그 세대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서 저런 일이 감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왜 지금까지 풍요롭게 살았냐는 거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대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냐를 의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동이 많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으면 의존 비율이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존 비율의 추세를 보면 1970년대, 69년 이때가 되면 제가 이제 어린 애들 시절 때 베이비 부모니까 애들이 많으니까 100명이 일을 해서 2세 명을 부양을 하는. 그런데 점점 애들을 안 낳고 일하는 사람, 베이비 부모 시대가 경제활동 인구로 되니까 비율이 줄어들어서 2013년에는 3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일을 해서 36명만 부양을 하면 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도 높아졌지만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 안 하지 않는 사람 수가 완전히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풍요롭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2014년입니다. 2014년서부터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많았던 베이비부모 같은 저희 세대가 일하던 세대 나이에서 일하지 않는 세대로 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칫하면 이 노인들 부양하느라고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인데 지금 일 안 하시고 여기 와 계시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괜찮으신 은퇴를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65세에서 69세 사이에 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거의 48%가 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65세가 은퇴 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은퇴를 못하고 있는 사회다 보시면 그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농경시대 때 산업사회에 제대로 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계속 못 다니고 공무원이 아니었던 분들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노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제 10년 후는 좀 다르게 되죠. 저희가 지금 이제 59인데 저희가 은퇴하는 나이 10년 후쯤의 사회는 지금의 60대들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그래도 다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노인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빨리 산업화하면서 겪어서 어쩔 수 없는 게 되고요.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빈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가족이 분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400가구였는데 지금 2천만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지금 사는 사람이 70년대 5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명이 안 되는 2점 몇 명이 되는 식으로 반 이하로 한 가족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반 이상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가구는 3%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고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가 되는 걸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를 17년 만에 갔고 일본이 24년 만에 갔고 프랑스는 115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로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오는 하는 사회적 충격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의 고용 비중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영업의 고용 비중이 왜 높으냐? 우리나라의 노장년층의 저학력 인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우회전 노란 게 이제 연도고를 가면서 무학,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인구의 비중인데요.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우린 미국 같으면 한 6%에서 8%밖에 안 되는 자영업 비중이 일본이 한 13% 정도고 우리가 한 28% 정도가 되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지금 자영업 섹터에 있는데 이게 이제 많으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근로를 하셔야 되고 저소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장년층의 교육 수준이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은 다 대졸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50세 이상의 평균 교육 연한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지금 85이신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도 그렇게 어떤 정책을 쓰든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의 결과다. 일부 인구학이나 사회학을 연구하고 국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두 개의 G2 경제가 돼서 막 싸우는데 15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중국은 지금의 일본처럼 힘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이 지금 1990년에 지금쯤의 일본의 80년대 중반만 해도 지금 일본의 경제력 크기는 그때 예측했던 경제력 크기하고 지금 보면 지금의 경제력 크기는 80년대 잘 나갔을 때 예측했던 거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가 완전 쪼그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고령화의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령화가 그러니까 노인은 많아지고 일하는 사람이 적어진 건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닥쳐야 될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인구 구조 모습이 똑같은데 한 15년 뒤져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일가구 1자녀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일본은 명목소득이 7만 불에서 고령화가 가속이 됐는데 우리는 3만 불에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10,000불인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축적돼 있는 부가 없는데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니까 중국이 곧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쓸 거다. 그 예외적인 나라가 지금 보시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베이비 부머나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X, 밀레니움 세대, 제너레이션 Z 세대가 인구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도 밑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동하지 않는 인구들을 일하게 만들든지 우리나라가 가동하지 않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적고 또 노인들도 건강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냐는 것도 있고 서양에서는 15세부터 경제활동 인구를 잡지만 우리는 15세부터 20대 초반까지 고등학교 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입시 경쟁만 하게 하고 세상 경험을 못하게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경제활동을 일찍 시킬 수 있어서 할 거냐 이런 것과 더불어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민에 대해서 더 정교한 정책을 세워서 사람이 인구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 어떤 선진국도 성공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저출산을 돈으로 하고 뭐를 늘려가지고 했다는 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건 그냥 자원 낭비고 정치 포퓰리즘이지 저출산 대책이 성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고요. 글로벌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대만은 어떤 글로벌 개방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외국인도 와서 많이 살고 이민을 안 오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게 하려면
이 언어 장벽을 허틀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채택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단의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이제 훨씬 그렇게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2017년에 7명이 1위를 해서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데 50년이 되면 중국은 2명이 일을 해서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겁이 나고 좀 막 지금 막 기세 등등해서 그러는 거 좀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15년 후면 중국이 어려울 것. 전 세계는 지금 대도시에 다 모여서 살고 있어서요.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치는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60%가 30만 이상의 대도시에 다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고요. 이 보시면 이쪽이 국민소득이고 그 나라의 대도시의 집중도인데요. 우리나라가 한 80%가 이 대도시에 모여서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더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더 대도시화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선심 공약이 뭐였냐면 지방 균형 발전론입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농촌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지방에 많이 살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젊은이들이 다 모여 살아야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자금이 공급이 되고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교육 수준 높은 교육이 일어나고 문화 활동이 되고 농촌을 살리고 싶으려면 1가구 1주택 이런 거 아니야 주말 주택 해가지고 자주 가게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평소에도 대도시에 돈 벌 때는 대도시에 있다가 주말은 시골 가 살다가 정이 들면 은퇴하고 글로 가게 해야지.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공동화를 피할 수가 없다. 그거는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지금 혁신에 의해서 경제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혁신은 대도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시면 어디 사셔야 되냐? 서울에 사셔야 됩니다. 서울에 사셔야 되고요. 이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거다는 거죠.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회사들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보시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 알리바바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의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가 한 300조 정도 되는데요. 탑10 안에 들어가려면 기업 가치가 500조 정도 돼야 됩니다. 제일 큰 애플이나 구글은 아마존은 요새 10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500조에서 1000조 되는 회사들 중에 5개가 다 90년 후반 이후에 생긴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2004년에 생긴 회사고요. 중국의 알리바바 98년에 생긴 회사고 아마존 94년에 생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년, 200년 되는 회사가 포드, GM 자동차 회사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회사에 비하면 아주 어린 회사잖아요. 기껏해야 20년 된 회사들이니까요. 20년 된 회사들이 그 10개 제일 큰 회사 중에 5개가 다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삼성이 애니콜이라는 거 잘 노키아하고 잘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플이 느닷없이 아이폰 만들어가지고 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확 가니까 급해서 아이폰 보고 막 베껴서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애플에서 디자인 다 베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이없는 건데요. 모서리 둥글게 깎았다는 거 하고 앞에 화면에 저기 아이콘들 격자로 배치한 거, 그다음에 밀어서 잠금해자 이게 이제 애플이 3개 디자인 특허라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이런 거를 비슷한 MP3 플레이어를 아이폰보다 먼저 내놓으면서 모서리도 둥글게 만들었었고 저기 아이콘도 비슷하게 격자로 만들었는데 디자인 특허라는 걸 내본 적이 없어요. 기술 특허만 특허인 줄 알았지 디자인이 특허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 설비 능력이나 자본 능력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자인 능력으로. 여러분 멀쩡한 젊은이들은 멀쩡한 스마트폰을 지금 약정해서 2년 가지고 있지 그 약정 정부가 약정 할인율을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13개월밖에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년 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새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거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좋아서 살 때는 제일 좋은 걸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명품들만, 프리미엄 회사들만 돈을 비싸게 받고 나머지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저 오른쪽이 2016년에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인데 이 왼쪽 편이 이익 점유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대기업이 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익은 애플하고 삼성전자만 내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거의 1년에 조 단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접어요. 왜냐하면 이 앞으로 모든 가전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술하고 연동돼서 쓰일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술이 없으면 스마트 가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점점 몇천억에서 조 단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설비 능력이 있고 돈의 능력이 있는데 다음 버전 1년 후에 다시 내놨을 때 갤럭시나 아이폰만큼 멋진 디자인이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설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부유해지면 가성비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서민들은 가성비로 사죠. 근데 풍요로운 세대들은 폼나는 걸 사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위치,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들이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들은 명품이고 디자인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고가 엄청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그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의 성공입니다. 스타벅스 이전에는 미국에서 커피를 50센트에 팔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는 4불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8배에서 10배 비싼 커피를 파는데 장사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젊은 여성들이 들고 다닐 때 이 컵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딱 눈에 띄어야 되고 거기 가면 깔끔해야 되고 제품 이름도 다 뭐 불어 비슷하게 붙여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한테 어필을 해서 그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상품을 만들면서 비싸게 팔았던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산업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등 기업은 워낙 높은 가격에 많은 이익을 내고 2등부터는 이익을 못 내는 그런 사회로 전향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미국에서 보면 2000년서부터 2019년까지를 보스턴 대학의 경제학자가 보니까 1등하고 나머지 기업하고 이익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승자가 모든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슈퍼스타 경제가 된다. 슈퍼스타만이 이익을 많이 내고 나머지 기업은 못 내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이제는 설비보다는 고급 인재들의 능력에 의해서 제품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졸업생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에서 양쪽에서 채용하겠다고 하는 오퍼가 오면 어딜 갈 것 같냐. 대부분은 아마 삼성전자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이쪽에 많이 나니까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1등 기업의 우수 인재가 집중이 되니까 그 다음 버전을 더 새로운 디자인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비 능력으로 원가 경쟁을 할 때는 자금력하고 설비가 있으면 되는데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수록 핵심 인재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1등 기업이 많이 급여를 많이 주고 이익이 커져서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사회의 임금 격차가 또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간의 이익 격차가 너무 커져서 그렇다. 그래서 기업의 급여 격차가 그대로 개인의 소득 격차로 이전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사장님이 얼마나 가고 받아가냐 사원이 얼마나 받아가는 게 중요한데 요즘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게 소득 격차를 내는 것도 이 4차 산업혁명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우리 사회가요. 이게 지금 밑에 보여주는 바그래프가 그 소위 닷컴 시절 90년대부터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90년대 2000년에 뭐 연간 한 60조에서 70조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 2000년에 꺼지고 나서 거의 벤처 투자가 안 일어나다가 2014년서부터 다시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요. 시도 때도 없이 매번 벤처 창업 진흥한다고 그래요. 근데 벤처는 아무 때나 돈 때려봐가지고 기업이 막 생겨면 뭐 어느 나라 못 사는 나라가 왜 있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의 그 기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차별성 있는 기술이 있을 때 그 벤처가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 때는 웹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누구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들었던 큰 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 2014년서부터 저렇게 되는 거는 스마트폰하고 인공지능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인공지능이 와서 지금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의 그래프를 보면 거의 닷컴 시대 때만큼 2000년대만큼 지금 벤처 투자 금액이 늘어난 시대에 제2의 벤처 붐이 일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혁신들 중에는 미래를 지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인데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지금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처럼 돈을 잘 벌 것 같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게 인정해주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2014년서부터 아주 우죽순 새로 생기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스마트폰하고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 여러 산업에서 큰 변화가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월급을 잘 주던 두 개 산업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금융이 디지털화되면서 지점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쪽이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지점 개수입니다. 한국에. 보시면 은행들이 지점이 없는 은행으로 다 탈바꿈하고 있고, 저게 지점이 없어지면 당연히 직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업의 종사자가 몇 년 전에 비해서 2025년까지 4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9개월째 금융산업에서 총 종사자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만큼 월급 잘 주는 산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잘 주는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고, 이번 정부가 정말 역사의 제약을 저지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11개월째 계속 집권 이후 계속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급 잘 주는 제조업하고 금융업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 중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아주 근본적으로 다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사지 않고 다 우버같이 빌려서 아무 때나 불러서 타는 게 되면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드론 기술이 발달되면 이제 땅으로 가는 차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택시를 타고 다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산업은, 그래서 보면 지금 자동차 산업 중에서 GM이니 포드니 폭스바겐이니 우리가 알고 있던 대형 회사들은 다 어려워지고, 엉뚱하게도 테슬라나 뭐 라비안이니 이런 전기차 새로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이익이 남고 그러면서 지금 천지개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게 안 좋은 뉴스예요. 중소기업한테는 무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이 100개의 부품을 쓴다고 그러면 전기차는 40개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현대 전기차로 돌아왔으면 현대차의 하청회사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받아가는 회사는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제조 원가의 50%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계 만들던 부품회사들은 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꾸로 현대차만큼 큰 대기업인 LG하고 삼성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런 지금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에 선진국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되게 익스트림 에코노미스라고 해서 극단적인 경제에 우리가 살게 된다. 어떤 극단적인 경제냐? 어떤 선진국이 무슨 정책을 쓰든 첫 번째는 일본처럼 노인이 버글버글 되는 사회에서 다 산다. 올드한 사회에서 산다. 두 번째는 에어런 없이 맨날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테크놀로지가 가득한 사회에서 산다. 세 번째는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한 사회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경제에 편성된 사람들은 부를 많이 가져가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부를 가져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도 2030년까지 피하지 못하는 선진국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한 나라가 총 벌어들이는 돈을 GN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총 수입이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걸 GDP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어느 게 더 크냐고 보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GNI가 더 크겠죠. 국내에서 많이 돈을 벌고 해외 가서 쓰기만 하면 GDP가 더 크겠죠. 그런데 선진국들이 옛날에는 GDP가 더 컸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에서 부가 다 만들어지고 해외 가서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00년이 되면서 미국에서 GNI 빼기 GDP를 해보면 그게 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GNI가 GDP보다 훨씬 큰 세상이 됐고, 일본은 90년대, 80년대부터 그게 됐고, 스웨덴도 보면 2000년대부터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이 뭐냐면 해외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 가서 돈을 벌어오는 회사에 거기에 관련된 종업원들은 상당히 잘 살아요. 여기서 소외된 사람은 뭐냐면 글로벌 경제에서 소외됐고 해외 가서 돈을 벌어보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휴대폰을 1년에 3억 개 정도 만드는데요. 국내 조립 인력은 2,800명입니다. 구미 공장에. 근데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는 19만 명이 있습니다. 그 19만 명이 국내에서 다 생산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일자리에다 부가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플하고 경쟁해서 지기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싼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던 그런 제조업에 종사하던 공장 라인에 있던 직원들은 훨씬 옛날보다 어려워지지만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잘 파니까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지금 보시면 1972년부터 계속 GDP가 GNI보다 우리는 밖에다가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기술 사용료 내고 이런 사회였지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사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 요때부터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큰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돈을 국내보다도 더 많이, 우린 지금 베트남 사람 고용하고 루마니아 사람 고용하고 멕시코 사람 고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밖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일본은요, 수출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놔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보다도 투자에서 들어오는 이자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수출을 안 해도 지금 경장 수지의 반을 투자해서 벌어 들어와요. 그 싱가폴 같은 데가 다 국펀드로, 여러분 여기 강남 파이낸스 센터, 청계천에는 파이낸스 센터, 이거 다 지금 싱가폴 국부펀드가 사버린 거거든요. 우리 IMF 때 알짜대기 부동산 다 팔았습니다. 그거 파놓고 어마어마하게 가격 올랐잖아요. 여기서 임대료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폴은 외국에 투자해놓은 돈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시작도 아직 못 해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GNI가 GDP보다 조금 커진 사회거든요. 근데 지금 또 금세 반도체 가격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게 그냥 거의 비리비리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출은 물건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회는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 정부가 제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시면 구조조정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일자리 보시면 여기 IMF 직전 97년 이때까지 줄었다가 옆으로 쭉 가다가 2009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되는 건 우리나라의 큰 제조업들입니다. 첫 번째가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이게 우리나라 4대 제조업인데 거기는 2009년서부터 2016년까지 한 3%, 4%, 8%씩 인구가 고용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쪽에서 고용을 많이 해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 없던 거죠. 의약품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로봇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부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의료 쪽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7%에서 한 10%, 11%씩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2009년서부터는
우리나라 전체가 한 3%씩 늘고 있다가 2017년, 16년 끝나고 2010년 집권하자마자 52시간제 적용한다, 인건비 올리니까 이 회사들도 고용을 회피하기 시작을 해서 이 2017년부터 제조업 전체 일자리가 지금 매년 전년 대비하면 10만 개, 뭐 4만 개에서 11만 개씩, 17만 개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은요, 돈을 벌어가지고 요새는 땅을 사거나 기계를 사지 않아요. 다른 회사를 삽니다. 삼성전자가 돈 번 가지고 하만이라고 하는 회사 사고, 루프페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카드 이 지급 결제하는 삼성페이 만든 게 미국의 루프페이라고 하는 핀텍 회사 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다 회사 사고 인력 사고 기술 사는 데 쓰이고 물건 만들고 땅 사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 자산에 투자를 하는 세상이 돼 버렸고, 이 보시면 저 위에가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이고 밑에 청색이 전기차의 부품 개수거든요. 저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 부품 받는 회사들은 급격히 변신하지 않으면 엄청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죠. 이게 많아지면요, 하다못해 해운 회사도 또 물류 회사도 이동할 게 적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들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점점 스마트화하면 부품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통제를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왜 세계의 물동량이 왜 줄고 한진해운이 왜 주냐 하면 공급도 아니지만 출하량 자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인도가 기술력이 없으니까 첫 번에 그냥 인건비 투입해서 공장 해가지고 우리한테서 부품 사다가 조립을 하니까 여기서 실어 날릴 게 많아졌는데 점점 수준이 올라가면 그 안에서 부품이 조달이 되잖아요. 자기네에서 부품이 조달이 되니까 중국, 인도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세계 물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해운 회사도 어렵고 이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쭉 만들어지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구글이다, 이베이다, 아마존이다, 페이스북이다, 카카오다, 우버다, 이거 다 우리 젊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냐면요. 60년대 미국에서 제일 초우량 기업을 S&P 500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61년간 그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기업으로. 근데 요즘은 2015년에 들어가면 17년 만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세 큰 회사가 생겨가지고 새로 망하고 이 정도로 흐름이 빠르다는 거고요. 제가 우리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가 얼마나 정부가 똑똑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고 사회가 이성적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5년에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 마르크고 이게 엔화인데 미국에 비해서 달러가 저 마르크하고 엔화에 비해서 강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너무 비싸지니까 미국은 수출이 잘 안 되고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래가지고는 미국이 큰일 났다. 그래서 5개국이 합의해서 환율을 조정하자. 이게 플라자 협약이었거든요. 그래서 85년에서 87년 사이에 대달러 환율을 50% 이상 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가 올라갔고 엔화가 올라간 거죠, 가치가.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플라자 협약에 의해서 다 환율을 급격히 변화시켰는데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이 5개국이 합의한 게 그 플라자 협약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만 박살이 난 거예요. 일본만. 독일은 더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일본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플라자 협약 이전에는 일본이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 여기였는데 지금은 독일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서 완전히 국민소득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뭐 하냐면 환율이 비싸져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확 싸게 해주자. 그래서 금융비용을 줄여주자. 그리고
기업이 잘 안 되는데 일본 기업은 은행들이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들이 거기다 망하는 기업에다 계속 융자를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평생 고용하고 해고 못하게 하니까 기업은 지금 해외 가서 이제 엔화가 세져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데 계속 고용을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끌어안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투자를 못하게 된 겁니다. 투자를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전자 이런 데 자동차에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따라잡고 소니 따라잡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일본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어렵다 그러는데 이 고령 사회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더 먼저 온 겁니다, 일본보다. 그런데 거기는 그 성장 그렇게 둔화 안 됐거든요. 일본만 그렇게 둔화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려운 구조 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늘려가지고 이 구조 조정을 안 하고 계속 임기응변을 대하고 어려운 구조 조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진 거고요. 일자리 못 늘린 거고. 이게 지금 그래서 아베도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해서 아베가 경제를 많이 살렸는데 세계의 화살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화살이 구조조정이거든요. 구조조정은 뭐냐면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망해야 되고 해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못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90년대 후에 보면 90년 이후로 이게 뭐냐면 GDP 갭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진짜 성장률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낮다. 체력만큼 못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0년 이후로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실제 성장률이 훨씬 못 미치는 거다. 이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일을 못 한다는 거는 그 사회의 어떤 구조 그거를 제대로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 결함 때문에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이게 실제 성장률을 그 잠재 성장률에 뺀 건데 문제는 저건데 2013년에 마이너스로 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호순 경제수석이 한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보다 성장 못하는 게 사이클 때문에 경기 사이클 때문에 아닌데 2013년부터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슨 경기 사이클이에요.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낮추고 있는 거예요. 2017년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냐면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 투자 수준, 뭐 인프라 수준, IT 수준 다 높은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을 망하지 못하게 해요. 새로운 거 타다 새로 생겨가지고 젊은 여성들 쫙 해가지고 1년 사업했는데 갑자기 어제 무슨 검찰이 불법이라고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성장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이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보시면 이게 나라별인데요. 이게 지금 GDP 갭인데 저 맨 위에가 청색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2016년서부터 플러스예요. 이거 뭐냐는 얘기하냐면 아베노믹스가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 노란색이 뉴질랜드고 그리고 녹색이 네덜란드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미국이고요. 이게 OECD 평균입니다. 다 위로 가잖아요. 다른 나라 지금 다 위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이에요. 마이너스 쪽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이 지금 구조적 결함이 가장 큰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잠재 성장률 능력만큼 성장을 못하는 사회라는 거죠. 이게 온갖 첫 번째가 가장 심한 게 규제입니다. 규제고 정치 불안이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삼성바이오 회계가 금감원한테 다 물어봐서 합법이라고 그랬는데 정권 받겠다고 참여연대 출신의 금감원장이 들어오니까 불법이. 그리고 지금 계속 최고 경영자 그 기업 수십 번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난해까지 1년 동안 잘하고 있던 사업에 타다가 불법이라고 그러고 파리바게트가 제빵사 파견 사업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 노동부 장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완전 회사를 뒤집어 놓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보시면 이 3050 중에서도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월등히 성장을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탈리아하고 한국입니다. 이탈리아하고 한국. 이게 뭐예요? 다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 다 인기 영합적인 나라고 생산성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복지 확대하는 나라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하고 한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 아베는 큰 소리 칠만해요. 아베만 파지티브로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능력에 비해서 그렇다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얼마나 잘했나를 보면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첫 경쟁 상년하고 10년 또 그 다음 20년째에 얼마큼 그 국민소득이 늘어났나를 보시면 보시면 이게 한국인데요. 일본은 45년에 경제 개발을 시작했고 우리는 62년에 시작을 했고 그 중국은 8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10년 압도적으로 우리가 국민소득이 10년 사이에 480%가 늘었습니다. 5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7.4배가 늘었습니다. 저게 언제 끝난 거냐면 82년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는요, 다른 경제 개발한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성장 그 소득을 못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의 기적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끝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일본이 첫 10년에 소득 올린 게 170%인데 우리는 480%나 올렸거든요. 중국이 등소평이 개방해가지고 10년 사이에 220% 올렸는데 우리는 480% 올렸고 그 다음 20년 차에 일본이 160% 올렸는데 우리가 740% 올렸으니까 첫 20년에 우리가 얼마나 경이적인 경제 개발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우리 경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87년 우리가 IMF에서 경제 성장인데 보시면 IMF 끝나고 나서 그 후에 한 계단이 확 내려간 사회입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왜 지금 어려우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그 원인입니다. 제가 사회주의 정책 한다 그러니까 막 펄펄 떼요. 국회에서도 펄펄 떼는데 제가 한국 학자니까 만만한가 봐요. 우리 집권 여당이나 이 문재인 정부.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가 뭐라 그러세요? 한국의 사회주의 대통령이 주가 다 망치고 있다든지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 2년이 한국이 가장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제였는데 이거를 야성을 계집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딱 블룸버그가 최근에 한국에서 타락한 재벌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사회주의다, 강남 좌파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블룸버그거든요. 저 월스트리트가 뭐지? 아시아에서 most radical left-wing economic program. 아시아에서 가장 과격한 좌익 경제 정책이 지금 한국을 다 망치고 있다는.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나오는 출판물인데 여기서 뭐냐면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용인데 이번에는 뭔 용이냐? 사회주의 버전이다. 이렇게 아니 외국의 모든 그 주요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무식한 거라는 뭐 여기다가는 한 번도 반박 기사도 못 내요. 글도 못 내고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펄펄 뛰. 그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지도 모르면서 사회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글을 쓸 줄 모르는 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절망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소위 보수당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소주성 때문에 망했다고 한국당이 뭐 기회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욕하잖아요. 보세요. 지난 대선 때 5명이 다 시급 10,000원까지 올려준다고 공약했어요. 2020년이나 22년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2년 사이에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얼마 올라간다고 그래놓고 나는 2020년까지라고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통신은 영원
분명히 민간 상품입니다. 그런데 통신비 깎아주겠다. 문재인하고 홍준표가 똑같은 공약했어요. 제가 한국당 도와서 시장경제정책 써보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이 바보 같은 놈이 정말 욕이 나와요. 52시간제 규제할 때 덜컥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예외 업종이 30개였는데 3당 간사가 모여가지고 그 국회 예산안 통과시킨다고 막판에 200개 법안 통과시킬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외 업종 5개로 줄여가지고 통과시켜준 거예요. 이거 52시간제 제대로 적용하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제가 펄펄 뛰었거든요. 그 최저임금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싸우려면 고용안정기금 올라간 거 돈으로 예산에서 메꿔주겠다는 거 막아라. 그러면 못 올린다. 자영업자 다 망하지만 하나도 안 싸워. 그리고 최근에도 나경원 의원이 뭐예요? 저 타다 불법화 시키는 택시를 월급직으로 주고 카풀 못하게 하고 이거 국적이 택시기사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 한 번 외웠었더니 언론 가서 합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는 한국당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러면 한국 경제 살릴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시장경제, 시장이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놓고 이해 집단이 한번 나서면 다 똑같아요. 선거 때 되면 다 이런 선심공세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급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주면 우리나라 평균 시급이 10,000원이 안 돼요. 평균이 10,000원이 안 되는데 최저를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왜냐면 우리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소득도 있고 재산소득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10,000원을 주면 최저가 어떻게 평균보다 높아집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따져보지도 않아요. 근데 다행인 거죠. 10,000원이 왜 1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국회에 가서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 올려줘가지고 경제성장되면 왜 째째하게 시급 8,000원을 주냐. 한 1억 쭉 주지 시급. 그러면 전 세계 금방 천국이 될 텐데. 단통법, 대형 유통점 강제휴무제, 도서정가제 이거 다 보수 정권이 만든 거예요. 이거 이명박 박근혜 때 만든 거예요. 문재인 때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규제예요, 규제. 다 규제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뭐라 그러냐? 대형 서점은 5년에 신규 점포를 1개 이상 만들면 안 된다라고 또 그걸 경제정책이라고 내놔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 창업되는 거 자금 많이 받은 100개 회사,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27개만, 전 세계에서 투자를 많이 받은 스타트업, 신규 혁신된 창업 회사를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26개만 사업이 가능해요. 73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규제 때문에. 대표적인 게 우버죠. 우버 못 하는 거죠. 예. 미래 자동차 비전 얘기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1주 전인가 2주 전에 가지고 쇼를 했죠. 현대 기아차가 60조 투자하는데 자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뭐 국가가 60조 투자해가지고 마치 무슨 정부가 투자하는 것처럼. 그게 정의선 부회장이 발표할 전략이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전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거 다 넣어놨어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하고 드론 택시도 하고 뭐 수소차, 전기차 다 있는데 차량 경유제는 없어요. 쏙 빼놔. 왜? 그거 내놓는 순간 기사들이 가만 안 내비둘 거예요. 택시 기사들이. 예,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유도가 계속 이 정권 들어서요. 그 정권에서 계속 올라갔는데 23위에서 27위. 금년은 드디어 29위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다 법인세 내렸는데 우리만 올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 경쟁력이 36개국 중에 지금 26위로 떨어졌습니다. 18위에서.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지금 경제 자유도 하고 세금 더 많이 걷는 거에서 급격히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누적해 왔던 거죠. 저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잘 못 올릴 거니까 그렇지만 저 2년 사이에 노동 생산성 없이 인건비를 40% 올린 거는 앞으로 20년간 고통입니다. 왜? 생산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동화 투자하거나 해외로 자꾸 옮길 겁니다. 그러면 고용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소비를 안 하니까 자영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52시간제 시간 규제입니다.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지금 공장을 옮기는 주 원인이고 자본이 탈한국화하는 주 원인이거든요. 예.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지금 제조업 고용 비중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서비스업에서 제대로 월급 받는 그 일자리를 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해 집단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료 산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헬스케어가 병의원 이런 쪽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 고용이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보험비를 싸게 하려다 보니까 정부가 수가를 다 통제를 하거든요. 통제를 하니까 병원들이 돈을 못 버니까 고용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이 직원이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인데요. 매출액이 1조 원 밖에 안 됩니다. 1인당 1억 매출입니다. 그 중에 의사가 1,800명이거든요. 1인당 1억 매출 거는 이건 자영업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영리법인이 돼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학교는 다 비영리화되고 거기다 돈 투자했다가 접으면 다시 국가에다 다 헌납해야 되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영리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금융회사, 금감원이 꼭 틀어치고 직원 더 뽑아라, 뭐 해라 마라 다 정부가 하죠. 은행법 고친다고 전제하고 허가부터 해놓고는 정권 받겠다고 지난 정권 했던 거 다 해가지고 지금 K뱅크는 몇 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어요. 왜? 회사 전산 시스템 만들라고 자본금 다 썼는데 자본을 늘릴 수가 없는데 대주주가 또 은행법에 의하면 일대주주가 5% 이상 지분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적자 나는 기업에 일대주주가 책임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투자를 못하니까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한 정부가 우선 웃기죠. 법을 개정해놓고 인가를 해줘야지 개정할 거라고 얘기하고 인가부터 해주는 것도 참 이상한 나라인데 그걸 정권 받겠다고 약속 안 지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고용을 잃고 월급 많이 주는 게 에너지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다 공기업이에요. 다 공기업이에요. 석유공사, 한전, 가스공사 다 공기업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에서 대졸들 나와가지고 좋은 월급 주는 직업 만들 수가 없어요. 유통. 이마트 최고경자 왔는데 2시간 동안 거의 정말 하소연하고 아침부터 저는 보니까 거의 펑펑 우는 수준이에요. 최근에 막 대량으로 이제 임원진 다 바꾸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유통점이 신규점을 못 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점마야도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데 거기다 52시간제하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직원을 확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하고 노동개혁 없이는 아까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활동을 못하는 게 이 규제하고 노동시장의 규제입니다. 노동시장 중에 가장 게 그 소위 그 해고를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고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없이는 규제 문제 해결 못하고 아까 잠재성장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손쉬운 거예요. 당장 정치적으로 책임지기 싫은 게 뭐냐면 돈으로 입막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정부가 슈퍼 예산 져가지고 여기저기 돈 뿌리겠다는 게 뭐냐. 구조적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당장 사람들 못 느끼게 하가 진통제로 뿌려가지고 사람들 속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이 해왔던 짓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2014년 이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1조 원 이상 자산가를 따지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재벌 상속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77%가 상속 재벌이고 23%만이 자수성간 재벌인데 인도보다 낫다. 카스트 제도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습 자본주의다 그래가지고 이게 헬조선 이유라고 그랬더니 이걸 이재명이 좋다고 여기저기다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담한 나라인가 그러고 저 정운찬 전 총리마저도 세습 자본주의 나라라고 컬럼 쓰고 이러거든요. 웃기는 사람들. 인도는 경제 개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부자가 많이 생긴 거고 하나도 없다가 우리는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낮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2019년에 보면요. 새로운 억만장자가 우리나라 무지 많이 생겼는데 다 보시면 90년 그때
게임 회사 만들었거나 네이버 만들었거나 카카오 만들었거나 요새 의료 제약회사 만들었거나 화장품 회사 만들었던 부호들입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6년에 보면 우리나라 포브스지가 보면 억만장자 중에 18%만이 자수성가고 82%가 자기가 사업 일으켜서 부자가 된 건데 2016년에 되면 그게 40%로 바뀌었고 금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과반이 신흥부자들이에요. 신흥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창업이 안 되는 사회다 해가지고 뭐 세습 자본인 줄 알았는데 인구 100만 명당 억만장자를 보면 2010년만 해도 저 OECD 국가지가 제일 바닥이에요. 억만장자가 없는 게 새로 생기는 억만장자가. 그런데 2019년, 17년 보면 윗부로 쫙 올라가서 많이 생겼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조 단위 이상의 자산가가 2019년 포브스지 계산에 의하면 40명입니다. 지난해에 45명에서 5명 줄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이 되니까 달러로 하면 빌리언 달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부호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새로운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우리나라가 유니콘 기업이 9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들이에요. GP 클럽. 이거 화장품 마스크팩 해가지고 중국에다 파는데요. 하루에 여자들 이거 화장 마스크팩을 하루에 850만 장을 팔거든요. 중국에. 그 한국 기업. LNP 코스메틱스도 그거 만드는 회사고. 그렇군요. 삼성이 만든 삼성 바이오. 이게 바이오 제약 회사인데요. 그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뭐냐. 한 20년 후면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간 것만큼 큰 산업이에요. 지금 성장 속도로 봐서는. 그런 정도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끼와 글로벌 역량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정말 젊은이들한테 헬조선이라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기회를 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맨날 문재인 욕하는 우파 유튜버만 보실 건데 제이플라워라고 하는 친구는 여자 걸그룹으로 나갔다가 실패한 가수거든요. 근데 측면으로 유튜브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구독자가 지금 1,300만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 1년에 20억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노래 한 곡 불러요. 카메라 앞에서. 올리면 300만에서 1,000만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정면으로 찍어가지고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측면으로 서가지고 게임 막 장난감 풀어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 모여서 보여주는 영국 8살짜리 리안이 있는데 집안이 여기 유튜브에 다 붙었는데 1년 수입이 300억 정도 됩니다. 유튜브 수입. 그래서 우리 때 주방장 그러면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셰프 그러면 선망이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주방장은 사수한테 배운 대로 짜장면 만들고 육개장 끓이는 사람입니다. 셰프는 자기가 새로운 디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창의성이 개입해서 남하고 다른 걸 만들어내면 큰 돈을 버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에 다 대학 가서 스카이 대학 가려고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만 승자고 90명은 다 패자가 만드는 세상인데 제이플라워처럼 노래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다 팔으니까 1년에 20억 벌면 그거 자기 시간 자유롭게 쓰고 3분짜리 노래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동영상 하나 올리는데 시간을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노동시간으로 쓰면.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게 원가가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일 아트도 동네 골목에서만 돌면 돈을 못 버는데 네일 아트의 상당한 디자인을 유튜브로 전 세계에다가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수백만이 보게 하면 부가 수익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저는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제 버킷리스트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4명 배출했습니다. 다 미국의 제대로 대한 대학의 교수로 보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주립대학에서 제가 받았던 학생보다 훨씬 자질이 뛰어나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지방대 교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은퇴하기 전에 제 제자를 외국 대학 교수로 제가 미국에서 배출했던 수준의 이상의 교수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3년 전서부터 졸업하는 내내 바로 그냥 미국 대학 교수로 갑니다. 그것도 그 9개월 연봉이 18만 불 이렇게 받고 갑니다. 미국의 주립대학 교수로.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제가 2001년에 카이스트 왔을 때만 해도 해외 가서 컨퍼런스 한 번 보내면, 학회 보내면 영어 연습 프레젠테이션을 10번 이상 시키고, 그 발표하는 날 아침에도 불안해서 호텔방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시키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못 알아들을까봐 초조하게 앉아있다 제가 대신 대답해주고 그랬거든요. 요즘 제 제자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학교 가보면 다 잘해요. 그 어떤 친구들한테 너 어디서 영어 배웠냐면 옛날에 리니지 게임 하느라고 중학교 때 게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오는 애들하고 밑에서 막 계속 채팅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전략 게임이니까. 팀 짜가지고 전략 게임 가지고 하니까 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영어 배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세대하고 달리 얘들은 어릴 때부터 해외 다녔고 배낭여행 다녔고 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꾸 엔커리지 해주고 꿈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양양에 케이블카 못 놓게 했다는 거에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하고 스위스는 비슷한 설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산악열차 놓고 케이블카 놓은 스위스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물을 부지요. 융프라우 올라가는 기차에 수천 명 태워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당 15만 원씩 받잖아요. 예. 그런데 네팔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목숨 걸고 포터가 뒤에 짐지고 일주일 갔다 와야 돈 몇 명이 그걸로 먹고 살아요, 도대체. 그런데 여기는 왜 케이블카 놓고 산악열차 나가지고 돈 잘 버는데 우리나라는 케이블카 놓으면 무슨 맥이 끊기고 무슨 네덜란드의 튤립은요, 튤립 하는 것보다 튤립 구경 오는 관광 수입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와 인재가 자원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왜 돈 있는 집 자식만 프랑스로 그 셰프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쿠킹 스쿨을 가고 왜 이탈리아의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 이탈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식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몇 퍼센트 되겠어요? 그 학교들이 한국에 분교 만들어서 돈 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취미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 지금 다 대학 보내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국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자원. 여기 한강 제가 제 친구가 미국에서 동료 교수가 놀러 왔어요. 제가 북한산을 끌고 올라갔어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심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런데 그 토요일에 갔는데 외국인은 제 친구밖에 없어요. 그걸 직접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요?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든 산악열차를 놓으면 아니 어느 나라나 뭐 시드니 가면 블루마운틴 볼 것도 없는데 산악열차를 놓고 그리고 케이프타운 가면 그 테이블탑 마운틴 같은 데 올라가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하나 타는 때마다 몇만 원씩 다 받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강이나 주위에 얼마나 돈 받아먹고 뜯어먹을 때가 많습니까? 근데 이걸 자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을 달리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 자유도를 높이고 돈 벌 수 있으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기업인들 투자합니다. 그런데 돈 벌 가능성이 없으면 아무리 금리를 낮춰주고 무슨 짓을 해도 투자 안 하죠. 하면 돈 잃을 건데 뭐하러 외국에다 그냥 잘 펀드 사놓고 있지 뭐하러 여기다 국내에다가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 투자하면 손해날 것 같은데 지금 뭐 재정 확대하겠다. 금리 내리겠다. 금리 내렸죠 이미. 그거 지금 돈이 모자라서 투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고 그거는 원가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새로운 사업하려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 자유를 높이는 거
그리고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과도한 정부가 원가를 올리는 정책을 폐기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이 해외 가서 돈 벌 수 있고 꼭 몸이 안 나가도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서 통해서 해외 직구를 팔아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 영향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토를 한번 투자해서 얘기거리를 입히면 재투자 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산악이 많아서 70% 산악을 이 곡선이 많으니까 펼치면 중국보다 큰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표면적은. 그게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왜 백두대간을 보이지 않게 산악열차를 놔서 남쪽까지 다 가게 하고, 그래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은 당연히 설악산 가가지고 저 부산까지 내려가다가 해안 도시마다 케이블 타고 내려가가지고 저 대게도 먹고 회도 먹고 가게 만들어야 나라가 사는 거고, 중국의 크루즈선이 송도로 들어와서 노름하게 가게 만들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서비스업을 산업화하기 전에는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